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생방송 코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 10일 오늘은 이수호 테크엠 부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2주 전에 나오시고 그쵸. 다시 나오신 거죠? 2주 만에 나왔습니다. 예, 격주로 나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고란 알고란 대표님 나오셨고요. 2주 동안 사실 코인 시장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예. 이번에도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뉴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혼재가 됐는데 예. 사실 제가 2주 전에 여기 나와서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이 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흐르진 않을 것 같다. 예. 올 여름에는 그렇게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실제로 또 가격이 또 그만큼 떨어지니까 좀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예언자가 되셨네요. 예. 오르는 거를 맞추면 사실은 예. 칭찬받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예. 거 맞추면 좋아하진 않아서 사람들이 예. 욕을 좀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파헤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호 부사장께서 최근 이제 코인 시장 이슈를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는데요.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3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3가지 키워드를 좀 꼽아봤는데요. 네. 첫째는 비트코인 시세,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음. 비트코인 시세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두 번째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클레이, 예. 카카오 코인이라고 말을 하죠. 예. 클레이 사도 되냐? 이걸 좀 두 번째로 뽑아봤고, 예. 세 번째는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김치코인. 예. 물리면 매워요. 라는 예. 키워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시세는 오리무중.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딱 들으면 알긴 알 것 같은데 어떤 얘기죠? 네, 첫 번째 키워드로 비트코인 시세 오리무중이라고 달아놓고서 사실 제가 부제에도 쓰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무리하면 안 돼요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예고 드렸던 대로 4천만 원대 중반을 머물던 비트코인이 지금 10%가량 급락을 했고요. 계단 가격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계단 가격이고요. 지금 살짝 반등이 오기는 했지만 사실 5월에 이어 6월에도 약간 단기에 몰린 유동성 거품이 여전하다는 걸 방증하고 있고요. 시장이 내릴 만한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거래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완연한 매수 분위기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세를 이제 재촉한 뉴스도 나오고 또 호재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먼저 좀 매도세에 있는 뉴스, 매도세를 좀 부추기는 뉴스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최근 일주일 동안 지금 뉴스 중에 보면 크게 2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좀 안 좋은 뉴스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FBI가 해커 조직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몰수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 그 뉴스 보고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추적이 안 된다는 비트코인 어떻게 해가지고 FBI가 추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회수한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을 몰수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3천만 원대 중후반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비트코인을 뚫어낸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그 다크 앱이라고 불리는 토르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 마약 거래도 하고 추적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앱이죠? 정부가 일단 개입할 수 없는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일종의 인터넷 플랫폼 같은 건데 아무래도 이런 데서 이제 마약 거래를 하겠죠. 그리고 그런 익명성도 담보를 해주니까 그런 조직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국 FBI도 그렇고 우리 수사당국도 그렇고 잡아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게 해커가 랜섬웨어를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갔고 FBI는 이걸 역추적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동 경로를 쫓아가면서 그렇죠. 거죠? 머물고 있던 지갑 주소를 찾아내요. 지갑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지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비트코인을 받아간 주소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어디론가 보냈을 것이고 이걸 쭉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놈들이 이걸 현금화하려고 시도를 했거나 또는 해커 조직 안에서도 여러 명 있을 테니까 이걸 서로 또 나눠 갔겠죠. 뭐 나 이만큼 줘. 내가 뭐 있으니까 나 이만큼 줘.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거를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을 해킹한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뚫어낸 것도 아니고 이 비트코인이
옮겨가는 와중에 FBA가 예. 그 경로를 역으로 추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트코인 본체에 있는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를 그건 전혀 아니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이 옮겨 다니는 그런 걸 추적했다 이거죠. FBI가 절대 프라이빗 키를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환전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사업자가 보관하는 곳에 비트코인을 뒀고 이거를 지금 찾아낸 거고요. 근데 다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보안성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나 다 털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같아도 그냥 참 추적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그때 뭔가 사실 추적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게 좀 성실하게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2년 전, 3년 전에도 이런 기사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경찰이 뭐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다, 뭐 압류를 했다, 누구 사기꾼들. 근데 이런 와중에 기억이 납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우리나라 메이저 거래소들이 다 도와줘요.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출금도 못 하게 해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FBI가 되게 크게 보도를 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뉴스 끝축이 있었다. 크게 시장이 놀랄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투심에는 영향을 미쳤다.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던 비트코인을 또 최근에 며칠 사이에 또 살려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뉴스인데. 네, 이게 중남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이제 9일 현지 시간으로 9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나라 의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법정 통화 승인안을 과반 찬성으로 가결을 했고 이제는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거 궁금해서 저도 이거 찾아봤는데 그럼 엘살바도르가 원래 무슨 돈을 쓰고 있었냐 그랬더니 달러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맞습니다. 돈이 아니라 달러를 쓰고 있다가 2001년부터 벌써 한 20년 동안 달러 쓰다가 거기에다가 비트코인도 쓰게 해주겠다. 뭐 이런 정도 뉴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원래 또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나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이주민들의 어떤 본국 송금 금액이 국내 GDP의 2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국 경제가 사실상 망가져 있는 나라고 어떤 반전을 도모하고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 비트코인으로 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냥 바로 인터넷 네트워크로 송금이 되니까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보니까 이 대통령분이 40살밖에 안 됐어요. 젊으시구나. 엄청 젊으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호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뭐 진짜 진위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은 이제 2019년, 2018년 말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분위기가 한번 감지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헤란도 역삼역 그쪽 근처에 정말 똑똑하고 재력도 갖고 있고 메이저 기업 출신 개발자들이 우르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요? 외국인들이? 아예 외국인들이? 아예 외국인들. 미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아마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딱 법화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 관련된 비즈니스를 원하는 해외 청년들이 올 수도 있고 또 해커들도 갈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아까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 받았던 그 해커들이 그거 들고 엘살바도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계속 오면서 또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용 창출이나 또는 조세 피처처럼 탈세나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어떤 염두에 둔 토석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우리나라도 재밌는 현상이 이게 법화가 되다 보니까 세금을 물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화폐는 세금을 매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엘살바도르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서 한 것까지 이렇게 좀 흥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이쪽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뉴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판단은 투자자 개인이 하는 건데 거래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몰고 올 뉴스겠느냐 하는 약간 부정적인 관측이 좀 많은 것 같고 다만 이런 뉴스를 두고 앞으로 공방전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뭐 플러스 뉴스, 마이너스 뉴스, 시장을 흔드는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분명한 건 시장의 유동성은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나 시장 전반의 거래량이 많이 가라앉아서 또 각국의 규제가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서 또 코로나 백신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잖아요. 무리하게 비트코인 사는 건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슈 비트코인 시세 오리무중.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뉴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오리무중한데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 이게 이제 이소 부사장의 또 외신 뉴스 하나에 또 혹해서 사자 가자 이럴 때는 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에 좀 주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준비해 오신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카카오 코인 사도 돼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최근에 이거 많이 물어보나 보죠. 저도 약간 카카오 코인 그러니까 뭐 클레이 뭐 이렇게 네, 불리는 그 코인 정확한 말씀하시는 것 명칭은 같은데 네. 카카오가 뭐 일단 보증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카카오가 가격을 보증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카카오 주식 같은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근데 카카오 주식이냐? 이게 정확한 법적 기준도 없고 그리고 카카오가 직접 발행한 건 또 아닙니다. 아, 그렇죠. 카카오 자회사가 또 싱가포르에서 네.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지분법 이걸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예. 관계사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법인이 또 우리나라에 없고 싱가포르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발행을 해서 유통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것까지는 3년 정도 걸렸는데 한때 가격이 5,000원을 넘보다 네. 지금 이제 1,000원대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왕창 떨어졌네요. 그쵸. 5분의 1도 떨어졌네. 5분의 1 정도 떨어진 건데 네. 지금 발행량은 약 105억 개 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발행을 한 것과 시중이 풀린 것, 즉 유통량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이 유통량 기준으로는 약 3조 원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약 70% 가량을 카카오 측이 갖고 있는 거로 지금 네. 추정하고 있어요. 시장엔 안 나오고 갖고 있는 것 같다. 아, 추정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충분히 이게 그 투자자분들이 알려면 알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걸 발행한 업체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서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예. 다만 가격은 저도 몰라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 가격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 그렇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직접 발행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가상자산 공개라 그래서 ICO라는 단어를 많이 네. 썼습니다. IPO를 코인 쪽으로 대입한 용어인데요. 네. 이게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만들고 해외에서 발행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네, 당시에. 근데 재미있는 건 싱가포르에서 코인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네. 개당 180원대에 낙찰이 됐어요. 이게 대중이 처음으로 살 수 있게 된 첫 번째 가격이고요. 아마 이때 해외에 사신 그거보다는 분들은 지금 꽤 높네요. 네,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예. 180원에 사셨으니까 고점에서 팔았으면 20배 가량 차익이 났겠죠. 예. 근데 이 클레이라 불리는 이른바 카카오 코인이 그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이랑 조금 달라요. 이용자 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네. 애초에 기획이 됐고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포인트 개념인 거죠. 포인트. 네, 자산의 의미라기보다는 예. 실제 화폐처럼 쓰일 수 있는. 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교환의 매개 이런 걸로 많이 쓴다. 거대한 카카오 생태계 예. 안에. 왜냐면 사실 그 우리가 웹툰을 보는 서비스 중에 카카오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와 함께 압도적인 1등 플랫폼이고 또 택시 사실 때 카카오티 쓰시잖아요. 예. 또 뮤직은 또 1위 멜론. 아, 멜론도 카카오 거죠?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카카오가 내놓은 다양한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이 모든 서비스에 클레이가 통용이 된다면 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우리가 지금은 쓰는 게 그렇죠.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다 클레이라는 그렇죠.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런 상상을 해보자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우리가 원화나 버파로 결제하는 것보다 카카오가 직접 발행한 코인을 갖고 카카오의 서비스를 쓸 수 있다면 네. 카카오는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네.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아무래도 카카오가 발행하는 거니까 더 많은 베니핏을 줄 수가 있겠죠. 이용자도 더 싸게 콘텐츠를 소구할 수 있고 즉 글로벌 시장에서도 카카오 플랫폼의 충성도를 키우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상상인데 아, 상상이에요? 발표한 건 아니에요? 네. 카카오가 다양한 파트너들이랑 지금 일종의 거버넌스를 이미 꾸려놨어요. 여기에 뭐 물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예,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해외에 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넷마블이라는 기업도 있고 되게 유명한 게임사죠. 예. 다양한 파트너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언젠가는 카카오의 클레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소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상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근데 투자자들이 꿈꾸는 건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보다는 지금 당장 그렇죠. 오르는 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내가 산 가격이 클레이가 가격이 오르긴 하는 거야? 예. 이거를 더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카카오가 은행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실 규제 산업을 영위하고 있죠. 예.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기업의 가상화폐가 일종의 화폐처럼 막 쓰이면서 여기저기 막 또 다른 이게 또 자산으로서 어떤 발현이 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게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예. 아마 카카오도 이거를 계속 띄우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제가 이수호 부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네. 돈이라는 게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교환의 매개 기능. 그래서 네.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대신에 돈을 주고. 그렇죠.
두 번째는 가치 저장 기능이라고 해서 현재 구매령을 미래로 이제 옮기는 그런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가치의 척도, 그래서 돈 가지고 이게 얼마다, 뭐 그렇죠. 이게 얼마다 이렇게 잴 수 있는 이런 기능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카카오 코인이라는 이 클레이는 이제 앞으로 교환의 매개가 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상당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과연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약간 현재로서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될 수도 아무도 모르는데 있겠지만 의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예. 활용성이랑 네.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좀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네. 활용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에 어떤 밸런싱을 음. 맞추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활용을 많이 하려면 사실 가격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거나 막 변동이 있으면 사실 좀 그런 교환의 매개로 쓰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또 이렇게 상상을 좀 하자면 클레이와 교환이 되는 어떤 일종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어떤 별도의 코인을 음. 또 만들어서 개별 서비스를 영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적 장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론과 네. 정부의 눈치와 예. 어쨌든 규제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네. 카카오 생태계를 믿고 블록체인 세상을 꿈꾼다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판단이지만 단기적으로 클레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뛸 거다. 네.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약간 페이스북이 만든다는 글로벌 가상화폐 DM과 약간 비슷한 그런 그게 자초가 컨셉인, 됐죠. 예. 네, 컨셉이 있네요. 제3세계에서 그러니까. 예. 그 되게 많은 걸 꿈꿨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전 세계 많은 이용자들이 쓰고 있으니까 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참고로 전 클레이를 300원에 사서 400원에 팔았습니다. 예, 조금 버셨네요. 100원 정도. 네. 근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1,000원인데. 그렇죠. 그리고 박사님 예. 사실 카카오가 클레이를 공짜로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요? 지갑 서비스 만들 때 카톡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제 클레이를 줬는데 저는 또 그때 팔았어요. 간 갖고 있었으면 뭐 20만 원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좀 더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우리 서비스에도 사용하고 뭐 그러면 상당히 또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네. 지금 당장 이게 가치가 오를 것이냐, 이거는 좀 의문인 그런 상태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카카오 주가가 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카카오 생태계가 계속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또 카카오가 꾸는 꿈을 함께 꿀다면 네. 이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이라면 예. 충분히 뭐 장기 투자는 괜찮아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는 좀 정리를 해보고요. 세 번째 김치 코인을 들고 나오셨는데, 네, 예. 김치코인 예, 어떤 물리면 얘기입니까? 매워요. 예. 아주 매워요라는 주제로 세 번째 예. 키워드를 꼽아봤고요. 예. 뭐 클레이도 김치코인 중에 하나예요. 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김치코인은 대기업 음.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거대한 서비스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여전히 실체도 없고 어디서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런 코인들을 이제 김치코인 한국 기업들이 발행한 이게 사실 직원 수가 몇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이 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게 김치 코인이 얼마나 돼요? 지금 지금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본 거는 100여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업비트나 빗썸 같은 메이저 거래소가 아니라 좀 작은 규모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예. 사실 숫자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여전히 모르는데 가격은 계속 오르니 일단 사고 보자는 이들도 적지 않고요. 심지어 이 중에서는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들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게 또 문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국내 거래소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거래소 규제를 본격화했고요. 예. 업비트, 빗썸과 같은 대형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문을 닫는 곳이 되게 많아질 거로 뭐 보여져요. 그럴 지금 분위기죠. 지금 상당히 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확인한 거래소만 60여 개 정도인데. 아, 그래요? 제가 보도를 보면 한 200개 넘는다 뭐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나왔던데. 그러니까 짧게 말하자면 예. 아까 그 첫 번째 키워드에서 그 해커들이 코인을 환전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장외거래 OTC 거래라고 하는데 역삼동에 이렇게 OTC 해주는 데만 100여 회사가 넘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거 다 합치면 거래소가 200개가 넘죠. 근데 이거는 B2C라기보다는 특정 환전이나 특정 조직의 환전을 위한 것들이어서 정부가 거래소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60여 정부가 개 보는 게 정도. 한 60개 정도다. 네.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보안 인증 받은 곳이 20여 개 뿐인데 정부가 확실하게 코인 서비스를 영위하려면 지금 실명 계좌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갖고 있는 곳이 4개밖에 없어요. 9월까지 다 만들려고 그랬죠. 9월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업비트 빗썸은 회원수가 워낙 많으니까 정부가 쉽게 건드리지 못할 텐데 그 네 곳이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네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닌 것에서도 김치코인들이 상장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 거래소에 상장한 김치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사가 아닌 곳들은 특히 상장 수수료를 주고 마켓 메이킹이라는 이름하에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형사가 아닌 곳들에서는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응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중소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김치코인 업계가 일제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거로 보는 시각이 주로 많습니다. 김치코인들이 중소거래소에서 그렇죠. 저기 거래가 되니까 그게 문 닫으면은 어디 뭐 사고 팔 데도 없어지고 완전히 뭐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그래서 뭐 우리 개미털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거래소들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마켓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또 여파가 업계 전반을 자극해서 비트 빗썸에 상장된 코인이라고 지금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을 했지만 언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을지 모르고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다음 시간에 김치코인의 진실을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게 또 위험한데 기대를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알아보려고 있고요. 사실 많이 알아요. 기자들이 많이 아는데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투자자들 보호 측면에서 약간 조폭하고도 연계된 데가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김치코인은 다른 코인들 대비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면 정말 매워요. 아주 매워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슈 김치코인 맵다, 물리면 맵다, 뭐 여기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수호 부사장께서 쭉 얘기한 그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한 줄 평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해주십시오. 이게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맨 끝에 맨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 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서 화폐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자산에 몰빵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카카오라는 공신력 있는 기업 관계사가 만든 클레이라는 코인이 현재 이제 앞으로 포인트처럼 이용자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가치가 높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투자 개념으로 보유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 자금만 끌어들이는 김치코인들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중소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금융당국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소거래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한 줄 평을 쭉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사장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를 살 때 많이 알아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코인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게 되게 뻔한 말인데 하나만 한 말인데 어떤 코인을 하나 사면 오래 보유하셔야 되고 정말 단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시세창 안 보고 그런 조바심 내지 않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란 게 항상 그거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여튼간 뭐 좀 긴 안목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수호 부사장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6월 10일 목요일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이수호 부사장님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 코인 동향을 생생하게 담아가지고 생방송으로 진행하니 구독은 물론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서 라이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 해주신 테크엠의 부사장 그리고 코인 전문 기자이신 이수호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